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당국은 가급적 물을 자주 마시고 외출을 삼가는 등 건강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남가주의 폭염 오늘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보돼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이 발령했던 폭염 경보는 월요일까지 연장돼 있습니다. 폭염 속에서 한인 직장인들도 더위를 이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원한 여름철 음식을 찾는 직장인들이 몰린 식당도 등장했습니다. 지난 7월 남가주 주택 가격이 사상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주택 매매 건수는 2년 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젊은 층 아시안들이 부모나 조부모 세대보다 인종차별을 더 많이 느끼지만 법적 도움이나 상담을 받으려는 경향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타운을 관할하는 올림픽 경찰서장이 교체됩니다. 오는 8일부터 브라이언 오코너 신임 서장이 부임합니다. 조지아주 수사국은 총격범 콜트 그레이의 아버지 콜린 그레이를 과실치사 4건 및 2급 살인 2건 그리고 아동학대 8건 등의 혐의로 체포 후 기소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인 헌터 바이든이 탈세 혐의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로 되는 가운데 빅컷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큰 폭의 인하가 자칫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견해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대형 통신사 버라이전이 광섬유 인터넷 서비스 업체인 프론티어 커뮤니케이션스를 200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8월에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3배 가까이 많은 돈을 모금하면서 대선 실탄인 선거 자금에서의 우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이스라엘은 더 이상 나라로서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명품 가방 수수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서 불기소를 권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일본 총리와 고별 정상회담을 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한일 간 문제에 전향적 자세로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습니다. NFL 시즌이 개막됐습니다. 첫 경기를 펼쳤던 지난 시즌 우승팀 캔자스시티는 볼티모어를 27대 20으로 꺾었습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이 월드컵 예선 첫 경기에서 FIFA 랭킹 96위인 팔레스타인과 충격적인 무승부를 기록하자 홍명보 감독과 축구협회에 대해 비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혼조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27.6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도 맑고 덥겠습니다.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 104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4년 9월 6일 금요일 라디오솔 모닝 뉴스 2부입니다. 많이 더우시죠? 네, 엄청 덥습니다. 남가주에 역대급 폭염이 닥친 데다가 곳곳에 대형 산불이 이어지면서 캘리포니아 이거 가마솥 더위 이런 표현 오래간만에 써보겠습니다. 샌프란도 밸리 일부 지역은 어제 115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우들랜드 힐즈가 그랬고요. 발렌시아 108도, 버뱅크 106도, 곳곳에서 100도가 넘는 폭염이 이어졌습니다. LA 한인타운 다운타운이 100도였다라고 하면 말 다 했죠. 리버사이드도 111도까지 올라가는 등 인랜드 지역의 주민들도 폭염에 시달렸습니다. 해변가는 보통 이럴 때 좀 시원한데 산타모니카도 어제 91도까지 기온이 올라가는 등 남가주 전역이 폭염의 몸살을 앓았습니다. 오늘 어제보다 2, 3도 더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더위 주말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됐으니까 애청자 여러분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런데 남가주의 대형 산불까지 곳곳에서 확산되고 있어서 엎친 데 덮친 격이 되고 있습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에서 3건의 산불이 발생했고 북가주와 중가주에서도 대형 산불이 한 달째 이어지면서 많은 지역이 잿더미로 변하는 등 가주 지역이 산불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또 이번 주말 해변 찾으려고 계획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시죠. LA 카운티 보건국은 수질 오염으로 입수 금지된 곳이 있으니 해변을 찾기 전에 입수 금지 해변 리스트 꼭 확인하고 출발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튼 주말 시원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좀 아이디어를 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늦여름 폭염이 남가주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가운데 한인타운 풍경을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5일 LA 런의 수은주가 세 자릿수를 넘는 폭염을 기록하면서 식당은 시원한 여름철 음식을 찾는 손님들로, 그리고 생활용품점은 새삼 냉방용품을 찾는 고객들로 붐볐습니다. 5일 이른 아침부터 더위가 시작되면서 남가주 한인들은 더위 이기기에 나섰습니다. 타운의 업소들에는 런치 시간 시원한 냉면과 콩국수 등을 찾는 직장인들로 붐볐습니다. 타운 내 한식당 웨스턴 도마칼국수는 올여름 더위가 오랫동안 이어지면서 여름철 음식에 대한 한인들의 수요가 꾸준해 여름 메뉴 특선이 일반 메뉴로 일상화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많이 찾으시면 더우니까 뭐 콩국수 같은 거, 우리 집에서 잘하는 콩국수, 열무국수, 그다음에 물냉면 이런 거 아무래도 더운 거보다는 끓이는 거보다는 찬 걸 많이 드시고, 또 의외로 또 많이 또 이렇게 태우면서 끓이시는 거, 곱창전골 이런 것도 닭도리탕 끓이시는 거 이런 거 또 의외로 일열치열이라고 더운 거 찾는 분도 계세요. 특히 이번 주 폭염이 연일 이어지면서 점심시간 여름철 음식을 찾는 손님들의 발걸음이 무척 늘어났다고 합니다. 냉방시설이 잘 되어 있는 실내 쇼핑몰도 피서를 위한 나들이 객들의 발걸음이 몰렸습니다. 유모차에 어린아이를 태워 코리아타운 플라자나 갤러리아 등 타운의 실내 쇼핑몰로 피서를 나온 유모차 부대도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늦여름 더위 속에 세상 냉방용품을 장만해 나선 한인들도 꽤 됩니다. 에어컨을 하루 종일 틀 경우 전력 소비가 크고 전기세 부담이 크기 때문에 특정 공간의 기온을 낮춰주는 작은 에어컨 혹은 선풍기를 찾는 한인들도 부쩍 늘었습니다. 타운 내 대표적인 생활용품 전문점 김스전기의 경우 이번 주 들어 소형 에어컨 등 냉방용품에 관한 문의가 많았다고 밝히며 냉방용품을 판매 기간이 예년보다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더위가 좀 늦게 오더라고요. 엘니뇨 현상 때문에 보통 7월달, 8월달에 더워야 되는데 작년 재작년서부터는 9월달, 10월달에 더워지기 시작을 해서 좀 어쩔 때는 11월 초까지도 더워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저희가 그 냉방용품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5일 LA의 낮 기온은 102도를 기록했으며 산타클라리타 112도, 글렌데이 107도, 우드랜드 힐스가 111도를 찍으면서 해안가를 제외한 남가주 대부분의 지역 수온주는 100도를 넘었습니다. 폭염으로 인해 대기질도 나빠져 대기주의보가 발효된 상황입니다. 기상청은 주민들에게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 등을 당부했으며 지역 정부는 에어컨이 구비되지 않은 주민들을 위해 낮 시간에 쿨링센터를 여러 군데 오픈했습니다. 수은주 세 자릿수의 폭염은 이번 주 내내 이어질 전망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윤입니다. 집 앞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고 집주인의 외출 여부를 확인한 뒤에 빈집털이를 해왔던 남미 원정 절도단이 하필이면 한인타운에서 검거됐습니다. 이외 로컬 소식 보도국에서 전합니다. 가정집 앞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고 집주인 동태를 살펴온 남미 원정 절도단이 LA 한인타운에서 검거됐습니다. 최근 남가주에서 주거 침입 절도 행각이 급증한 가운데 원정 절도단이 빈집털이를 위해 가정집 앞에 몰래 카메라를 숨겨놓고 집주인이 언제 집을 비우는지 동태를 살피는 경우가 속속 발견돼 주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당국은 테메큘라 지역 가정집 앞에서 지난 5월 초 검은색 테이프로 감싸인 채 집 앞마당에 숨겨져 있던 몰래 카메라를 발견한 후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놓은 절도범들을 추적해 지난 화요일 LA 한인타운에서 이들을 일망타진했습니다. 검거된 용의자들은 콜롬비아 출신 남성 3명으로 경찰은 LA 한인타운 500블락 카탈리나 스트릿에 위치한 이들의 아파트를 급습해 이들을 체포했습니다. 도요타 벤에서 내린 절도단이 테메큘라 지역 가정집 앞마당에 몰래 카메라를 장착하던 모습이 집주인 감시 카메라에 포착했고 리버사이드 카운티 쉐리프국은 타 지역 치안당국, 연방당국 요원들과 공조해 콜롬비아 원정 절도단 일당을 일망타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감시 카메라를 설치한 원정 절도단은 총 4명으로 이 가운데 3명이 체포돼 절도와 공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근 범죄자들이 렌탈카를 도주 차량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가주의회가 반납 시간 후 24시간이 지나도록 반환되지 않는 렌탈카의 GPS를 추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지난달 말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법안 AB2741은 주지사의 서명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매트 헤이니 의원이 작성한 이 법안은 렌탈카 회사들이 반납 시간 72시간 후에 분실 차량을 추적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이전 법을 수정해
24시간이 지나면 렌탈카를 추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브룩 젠킨스 샌프란시스코 검사장은 해당 법안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가주에서 지난 3년 동안 렌탈카 도난이 급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법안은 전미 렌탈카 협회의 지지도 받았습니다. 협회 측은 렌탈카가 범죄자들에게 도주 차량으로 악용되면서 차량이 분실되거나 파손 혹은 토탈되거나 여러 범죄에 이용될 위험을 크게 높인다고 밝혔습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타운 내 어젯밤 오늘 새벽에 들어온 단신 소식 몇 가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오후 9시 19분경 버논 지역 홈리스 캠프 쓰레기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들이 화재 진압하는 데 나섰습니다. 사우스 알라메다 거리에서 처음 이 화재가 신고가 됐고요. 소방관들이 화재 진압을 위해서 그 도로를 폐쇄하고 한동안 진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새벽에는 LA 한 교차로에서 소형 비행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새벽 12시 50분경 헛선 블루바드와 엘세군도 블루바드에 비행기가 추락했습니다. 비행기에 최소 2명이 탑승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현재 일단 이 지역의 도로에서 비행기는 치워진 상태입니다. 최근 남가주 전역에서 비즈니스 업소와 주택에 침입하는 강졸도범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낯선 침입자에게 연기를 내뿜고 페퍼 스프레이를 발사하는 시큐리티 카메라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뭐 당장 출시된 건 아니에요. 딥 센티넬이라는 회사가 지난 2021년에 출시한 건데 최근 관심을 크게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카메라는 업소나 주택에 침입하려는 강졸도범들에게 연기, 페퍼 스프레이를 발사하는 한편 굉장히 시끄러운 경고음을 내도록 고안되어 있습니다. 이 딥 센티널의 데이빗 셀링거 CEO는 강도범, 절도범들이 웬만한 시큐리티 시스템에 꿈쩍도 안 하는 상황에서 이 페퍼 스프레이를 쏘고 크게 경고음을 내는 우리 제품 매우 유용할 것이다 라고 홍보했습니다. 지난 7월에 남가주 주택 가격이 사상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주택 매매 건수는 2년 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정윤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부동산 데이터 회사인 코올로직에 따르면 지난 7월 남가주 주택 중간 가격은 77만 5천 달러로 6% 가까이 상승하면서 지난 4월과 6월에 기록된 최고치와 같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주택 판매량도 14%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몰기지 금리가 내려가고 매물수가 늘어나면서 주택 거래가 촉진되고 있습니다. 가주 부동산 중개인협회는 지난 6월부터 몰기지 금리가 하락하기 시작해 7월까지 계속 하락하면서 금리 변화에 바이어들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매물 리스팅 수가 올 들어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레드핀에 따르면 남가주 6개 카운티 지역의 7월달 주택 매물은 지난해에 비해서 25%가 늘었습니다. 하지만 주택을 판매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늘어났습니다. 지난 3월 평균 55일이 걸리던 것이 이제는 87일로 늘어났습니다. 매물 부족이 심했던 이전에는 셀러스 마켓이었지만 매물이 늘어나면서 상황은 달라지고 있다고 업계는 전했습니다. 카운티별 중간 가격과 판매율 연간 동향을 비교해보면 LA 카운티는 지난 7월 주택 중간가가 89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7.9%가 상승했습니다. 판매량은 15.7%가 늘어났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중간가 118만 달러로 10.3%가 올랐고 판매량은 11.5%가 늘었습니다. 샌디에고 카운티는 중간가 88만 5천 달러로 4.1%가 올랐고 판매량은 10.4%가 늘어났습니다. 벤츄라 카운티는 중간가 84만 2천 달러로 3.2%가 오르고 판매량은 18.9%가 뛰었습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는 중간가 58만 5천 달러로 6.4%가 올랐고 판매량은 16.7%가 뛰었습니다. 샌버나디노 카운티는 중간가 50만 달러로 6.4%가 오르고 판매량은 9.3%가 올랐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연호입니다. LA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LA 경찰국 올림픽 경찰서장이 교체됩니다. LAPD에 따르면 에런 폰세 현 서장의 후임으로 브라이언 오코너 신임 서장이 오는 8일부터 올림픽 경찰서에 부임해 근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월요일이죠. 다음 주부터입니다. LAPD 관계자에 따르면 2022년 1월
올림픽 경찰서에 부임해 2년 반 넘게 한인사회와 교류해온 폰세현 서장은 오는 7일까지 올림픽 경찰서 업무를 마무리하고 샌퍼난도 밸리 지역 미션 경찰서 서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올림픽 경찰서를 새로 이끌게 될 오커너 캡틴은 그동안 LAPD 범죄 통계 분석 및 예측 시스템 부서를 총괄해왔고 그에 앞서 벤나이스 경찰서 순찰 대장으로 근무했었습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이 차기 LAPD 국장을 이달 말 중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LA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어제자 LA타임즈에 따르면 베스 시장은 늦어도 9월 말까지 차기 경찰국장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차기 경찰국장 후보들과 인터뷰를 진행한 LA경찰위원회는 3명의 최종 후보 명단을 추려서 지난달 21일 LA시장실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베스 시장 그러나 최종 후보에 오른 3인이 누구인지는 공개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경찰위원회는 5년여 동안 LAPD 국장직을 수행하다 지난 2월에 퇴임한 마이클 모어의 후임을 추천하기 위해서 경찰국 내부 인사와 외부 인사 수십 명의 지원서를 접수하고 인터뷰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미국 내 치안기관 중에서 세 번째로 규모가 큰 이곳 LAPD는 그동안 한인 도미닉 최 임시국장 대행체제로 운영돼 왔습니다. LA 총영사관이 주 멕시코 총영사관과 공동으로 내일 오전 11시 아로마 센터에서 한인 라티노 커뮤니티 유관단체 관계자와 함께 정치적 신장을 위한 과제 및 개선 방안을 협의합니다.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제임스 한 LA 한인회장, 스티브 강 KYCC 대외협력 디렉터, 폴서 렌초 팔로스 버디스 시의원, 케빈 박 산타클라라 시의원, 팀 맥오스커 LA 시의원, 내 비서실장인 진이민, 진달래 앵거스 멍거 YMCA 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한국 추석을 맞아서 오는 17일 화요일 백악관에서 추석잔치가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백악관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추석 행사로서 한국 문화와 전통을 기념하고 한인 커뮤니티와 유대감을 강화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전망입니다. 한국의 전통 음식이 준비되는 추석잔치는 17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아이젠하워 이그제큐티브 오피스 빌딩에서 열리고 참석자들은 한복 착용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백악관 측은 참석자들에게 이메일로 초청장을 보냈고 신원 확인을 위해서 백악관 경호처에서 요구하는 양식을 보냈습니다. 이 팔로스 버디스의 집안 침하 문제 지금 비상사태가 선포될 정도인데요. 해외 화재 소식으로도 팔로스 버디스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해외 화재 소식 KBS가 정리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남부 해안 절벽에 위치한 도시 렌초 팔로스 버디스. 값비싼 대저택이 즐비한 구촌이기도 한 이곳에 최근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도시 밑에 있는 집안의 이동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면서 도로와 건물이 잇따라 주저앉는 등 도시 전체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 지역은 해안가 침식 등으로 매년 조금씩 집안 이동이 있었는데 지난 2년 연속 극심한 폭풍우가 닥친 이후 일주일에 최대 30cm씩 빠르게 흘러내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현지 당국은 문제 해결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집안 이동에 따른 산사태와 화재 우려까지 커지면서 100여 가구에 대피 명령을 내리고 수백 가구의 전기를 차단한 상태입니다. 러시아 스파이로 의심받다가 지난달 노르웨이 바다에서 죽은 채 발견돼 안타까움을 산 흰 돌고래 발디미르. 최근 발디미르의 사인이 여러 발의 총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노르웨이 동물보호단체 노아와 비정부기구 원웨일은 발디미르 사체 곳곳에서 총상이 발견됐다며 범죄 행위가 의심되는 만큼 경찰이 신속히 수사에 나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현재 발디미르의 사체는 부검을 위해 노르웨이 수의학 연구소로 옮겨진 상태이며 정확한 부검 결과는 3주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9년 노르웨이 북부 해역에서 처음 발견된 발디미르는 당시 액션캠을 끼울 수 있는 받침대와 수상한 장비를 몸에 차고 있어 러시아 해군의 스파이 훈련을 받았을 것이라는 의혹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난 신입원생 학부모들이 오른손을 가슴에 올린 상태로 집단 선서문을 낭독합니다. 유치원 교사들의 지도에 철저히 따르고 무리한 요구나 갑질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현지 시각 2일 중국 산시성의 한 유치원에서 열린 학부모 간담회 영상인데요. 해당 유치원 선서문엔 아이가 유치원에서 놀다가 다쳐도 화내지 않을 것, 선생님의 체면을 절대로 구기게 해선 안 된다 등의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이 같은 영상을 본 현지 누리꾼들은 과도하고 시대착오적인 선서를 강요했다며 비난을 이어갔는데요. 논란이 확산되자 현지 교육당국은 유치원의 조치가 부적절했다며 원장에게 정직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SNS였습니다. 9월 6일 금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남가주의 폭염 기세 꺾일 줄 모르고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대부분 지역 낮 최고 기온 100도를 웃돌면서 불볕대위 계속되겠습니다. 이번 폭염은 주말을 포함해 다음 주 월요일까지 기승을 부리고 화요일부터는 폭염의 기세가 꺾이기 시작하며 수요일부터는 평년 기온을 점차 되찾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아침 현재 남가주 대부분 지역에 내려져 있는 폭염경보, 폭염주의보는 이번 주말을 포함해 다음 주 월요일까지로 연장돼 있습니다.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시고 온열 질환 예방에도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104도, 밤 최저 기온 72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 103도, 72도, 벨리와 일란드 암파이어 지역 118도, 75도, 해안 지역은 87도, 71도로 예상됩니다. 끝으로 한국 오늘 절기상 이슬이 맺히기 시작한다는 백로일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늦더위 이어지겠고 곳곳에 소나기도 내리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기온 71도, 낮 최고 기온은 89도 예상됩니다. 모닝뉴스 2부는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오픈뱅크가 당신의 미래와 가능성에 문을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열려있는 은행 오픈뱅크. 총 20억 달러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 앤 CG 러. 집 융자는 물론 커머셜, SBA 융자, 급한 하드머니까지 모든 융자를 잘하는 융자나라 공동 제공입니다. 이 조자주 에파가치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과 관련해 이 4명을 살해한 총격범 아버지가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범행에 사용한 소총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난해 12월 선물한 것이라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미국 조지아주 수사당국은 총기를 난사해 4명을 숨지게 한 14살 총격범의 아버지를 체포했습니다. 과실치사, 2급 살인, 여기에 아동학대 혐의까지 적용해 어린 아들이 총기를 소지하게 한 걸 문제 삼았습니다. These charges stem from Mr. Gray knowingly allowing his son, Colt, to possess a weapon. 미국 CNN 방송은 총격범의 아버지가 지난해 12월 아들에게 명절 선물로 이번 범행에 사용된 소총을 사줬다는 진술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총격범은 수요일 오전 자신이 다니던 애틀랜타 인근 고등학교에서 반자동 소총을 발사해 학생과 교사 4명을 살해한 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는 미성년자지만 강력 사건을 저지른 탓에 소년 법원이 아닌 일반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어린 학생에 의한 교내 총격 사건은 2달 남은 미국 대선에서 오래된 쟁점을 되살렸습니다. 정치권의 재발 방지책은 엇갈립니다. 민주당은 규제 강화를 주장하지만 공화당은 규제에는 반대합니다. I defend the Second Amendment, but our first responsibility is to keep our kids safe. We've got to bolster security so that if a psycho wants to walk through the front door and kill a bunch of children, they're not able to. 이번 사건은 미국에서 올해 들어서만 24번째 발생한 교내 총격 사건으로 기록됐습니다. KBS 뉴스 임세웅입니다. 경합주 유세에 나선 민주당과 공화당 부통령 후보가 이 4명이 사망한 지난 4일의 조지아주 고등학교 총기 참사와 관련해 서로 엇갈리는 재발 방지책을 내놓으며 장외에서 충돌했습니다. 먼저 민주당 부통령 후보인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는 어제 펜실베니아주에서 열린 유세에서 나는 총기들을 갖고 있으며 예비역 군인이고 취미로 사냥을 즐긴다라고 소개한 뒤에 나는 총기 소지 권리를 보장한 수정헌법 2조를 옹호하지만 우리의 최우선적인 책임은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화당원들을 겨냥해서 그들은 공격용 무기들을 금지하는 대신에 금서 지정에 시간을 쓰고 있다며 말도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공격용 총기를 중심으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기조를 재확인한 발언이었습니다. 반면 공화당 부통령 후보 제이디 벤스 연방 상원의원도 이날 아리조나주에서 열린 유세를 통해 이것은 인생의 현실이라고 오늘 뗀 뒤에 우리는 학교에서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 사이코가 우리 아이들을 공격하려 한다면 우리는 그것에 준비돼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총기 규제 법률이 매우 엄격한 주에서 오히려 총기 사건이 더 많은 경우가 있었다며 총기 규제 강화와 총기 범죄 감소 간의 관계가 없다는 주장을 편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 사회에서 총기 관련 사건 사고가 빈발하는 와중에도 총기 규제 강화에는 반대하고 있는 공화당 기조를 답습한 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차남 헌터 바이든이 탈세 혐의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 전부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동안 적극 항변하던 것과는 다른 극적인 변화로 어두운 가족사를 다시 조명하게 될 공판에 대한 부담감에 따른 결정으로 보인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헌터의 유죄 인정에 따라 법원은 배심원 판결 절차 없이 대선 이후인 오는 12월 16일 판결 선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8월에 공화당 후보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무려 3배 가까이 많은 돈을 모금하며 대선 실탄인 선거 자금에서의 우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해리스 대선 캠프는 8월 한 달 동안 모두 3억 6,100만 달러의 선거 자금을 모금했다고 뉴욕타임즈가 오늘 아침 보도했습니다. 이것은 트럼프 대선 캠프가 어제 밝혔던 8월 모금액 1억 3천만 달러보다 2.8배가량 많은 수치입니다. 해리스 캠프의 8월 모금액은 2024년 대선에서 월 기준으로 가장 많은 금액입니다. 대선의 향후 판세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되는 첫 TV 토론, 오늘 11일 열리는 TV 토론을 앞두고 민주당 대선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본격적인 토론 대비에 들어갔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TV 토론이 열리는 펜실베니아주로 이동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곳에 사실상 토론 캠프를 차리고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진행되는 토론 전까지 본격적인 준비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첫 토론 전 캠프 데이비드에서 두문불출했던 바이든 대통령과 달리 해리스 부통령은 지역사회에서 선거운동도 병행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토론 준비에는 실제 토론 시간인 90분간 진행되는 모의 토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모의 토론에서 누군가 트럼프 전 대통령 역할을 하겠죠. 네. 트럼프 전 대통령도 뉴욕의 이코노미 클럽에서 어제 정책 연설을 하는 등 토론을 앞두고도 계속 선거운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위스콘신주에서 유세하는 등 지난 6월 말 바이든 대통령과의 토론 때처럼 토론 준비 올인 이런 거는 거리가 먼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 인터뷰에서 나는 평생 이 토론을 준비해 왔다며 할 일은 많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번 모의 토론 대신 정책 세션을 위한 토론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1월 대선에서 백악관 복귀를 노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돌아섰다는 평가입니다.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에 상승세를 타고 있는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과의 승부를 위해서 경합주에 가용 자원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를 승계하기 전까지만 해도 선거 초반부터 승기를 잡은 분위기였습니다. 대선의 승패를 결정하는 7개 경합주에서 모두 경쟁 후보에 앞서 나갔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뉴햄프셔와 미네소타, 버지니아주 같은 전통적으로 민주당 성향으로 분류되는 지역에까지 자원을 투입해서 싹쓸이를 시도하겠다는 여유를 보인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트럼프 캠프도 전략 수정에 나섰습니다. 현실적으로 승산이 희박한 지역 대신에 대선 승리를 위한 가장 확실한 길인 경합주 승부에 전념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물론 트럼프 캠프는 공식적으로는 민주당의 텃밭으로 분류되는 지역을 포함해 미 전역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선거운동을 확장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악시오스에 따르면 뉴햄프셔 트럼프 캠프의 한 관계자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이 지역은 더 이상 공략 대상이 아니다라며 캠프 인력들이 인근 펜실베니아로 재배치돼야 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캠프는 7개 경합주 중에서도 펜실베니아와 미시간, 위스콘신에서 정치 광고 예산 집행을 늘린 상태입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대선에서 해리스를 지지한다. 뜬금없이 그렇게 말했죠. 그러자 백악관은 선거 개입을 중단하라 라면서 반발했습니다. 트럼프는 푸틴에게 고맙다고 전화해야 될 것 같다 라고 이 상황을 즐기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 토론에 나선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바이든이 사퇴하면서 해리스 지지를 요청했다며 그 뜻에 따라 우리도 해리스를 지지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러시아에 엄청나게 많은 제재를 부과했지만 해리스는 그러지 않을 거라며 해리스를 응원했습니다. 푸틴의 해리스 지지 발언은 미국 정부가 러시아 국영방송사를 미 대선 개입 혐의로 제재 대상에 올린 지 하루 만에 나왔습니다. 백악관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푸틴이 미국 대선에 대해 언급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발언을 멈춰주면 고맙겠다고 말했습니다. He shouldn't be favoring anybody, one way or another. The only people who should get to determine who the next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s the American people. 트럼프는 푸틴 발언이 해리스를 욕보이려는 건지 자신을 도와주려는 건지 모르겠다며 표정 관리에 나섰습니다. Putin came out today. He endorsed Kamala, and I didn't know, was I supposed to call him up and say thank you very much? I appreciate it. 트럼프는 이 자리에서 자신이 당선되면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 효율위원회를 만들어 예산 낭비와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가 머스크를 앞세운 개혁 구상을 밝힌 건 바이든 해리스 정부가 정부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했다고 공격하기 위한 포석이 깔린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규입니다. 미국의 8월 고용 증가폭이 다소 반등하긴 했지만 예상보다는 부진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오는 17일과 18일 금리 인하 개시를 사실상 예고한 가운데 금리 인하 속도를 높일 것이란 기대가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 8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14만 2천 명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 증가폭은 종전 발표 때에 11만 4천 명에서 8만 9천 명으로 대폭 하향 조정됐습니다. 8월 고용 증가폭은 7월보다 커지겠지만 직전 12개월간 평균 증가폭 20만여 명에는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7월 지표의 하향 조정 역시 미국의 고용 사정이 종전에 알려진 것보다 더 약화됐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일본 제철의 미국 철강회사 US 스틸 인수와 관련해서 미국 대선 후보들에 이어 바이든 대통령도 저지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제철은 미국의 철강업체가 더욱 강건한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면서 미국 조야의 US 스틸 매각 반대 움직임을 막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세계 4위 철강사 일본 제철의 미국 3대 철강기업 US 스틸 인수를 놓고 미국 정부의 강경한 반대 기조가 더욱 뚜렷해지는 모양새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바이든 대통령이 149억에 달하는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를 불허한다는 공식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일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US 스틸 매각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And it is vital for our nation to maintain strong American steel companies, and I couldn't agree more with President Biden. U.S. Steel should remain American-owned and American-operated. 미 철강 노동조합이 고용 불안을 이유로 매각을 반대하자 11월 대선을 앞둔 바이든 정부와 정치권이 노동계 표를 의식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가 US 스틸 매각이 자국 안보에 미칠 영향을 심사 중인데 안보에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대통령에게 매각 불허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일본 제철은 성명을 내고 자사의 US 스틸 인수로 미국 철강이 더욱 강고한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정부도 직접적인 평가는 피했지만 미일 간 투자 확대가 중요하다며 사실상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이달 말 자민당 총재 선거 출마자를 중심으로 일본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무리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며 비판의 목소리도 내고 있습니다.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가 미 대선이라는 초대형 정치 현안과 맞물리면서 일본 제철이 미일 간 통상 마찰을 피하기 위해 인수 계획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반도체 인공지능 분야에서 대중국 제재 허점이 많다는 평가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보다 중국에서 엔비디아 칩을 빌리는 비용이 저렴하다는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복수의 업계 소식통을 인용해 엔비디아의 A100 프로세서 8개로 구성된 서버 기본 구성과 관련해 중국의 중소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 4곳이 현지 고객사들의 시간당 $6가량에 임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중소업체들은 동일 구성에 대해서 시간당 $10 정도를 받는 만큼 중국 기업들의 임대 가격이 40% 저렴한 겁니다. 중국의 한 중소 클라우드 업체 관계자는 엔지니어 인건비와 전기 요금이 저렴하고 업계 경쟁은 치열하다며 중국 내 저렴한 비용 덕분에 웃돈을 주고 밀수한 가격 요인을 상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양자 컴퓨팅과 차세대 반도체 같은 최첨단 기술에 대한 새로운 수출 통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 정부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있는 면제 국가도 지정했는데 한국은 빠졌습니다. YTN입니다. 미국 상무부가 새로운 수출 통제 대상으로 지정을 검토하는 기술은 양자 컴퓨팅과 차세대 반도체 등입니다. 모두 국가안보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최첨단 핵심 기술입니다.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임시 최종 규칙을 발표하면서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한 중국 등 적성국을 겨냥한 조치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이 만든 첨단 기술이 미국을 공격하는 데 쓰이지 않게 하겠다는 겁니다. 상무부는 이번 수출 통제 조치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유사 입장국과 긴밀히 협력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미국과 유사한 수출 통제를 도입한 나라는 미국 정부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있는 허가 면제를 신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3D 프린팅 기술은 이탈리아와 영국이, 슈퍼컴퓨터용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GAA 기술은 일본, 스페인, 프랑스 등이 미국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허가 면제국에서 빠졌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 기업이 상대적으로 불리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큰 피해는 없을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국 등 일부 국가는 승인 추정 원칙을 적용하기로 한 만큼 미국의 수출 허가를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을 거라는 이유입니다. 앞서 한국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를 요구해온 미국은 더 많은 나라가 곧 유사한 통제를 시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그래서 그랬나요? 그렇게 광고를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집에 메일도 엄청나게 오죠. 광고 메일. 예. 프론티어입니다. 이 프론티어 커뮤니케이션스를 버라이즌이 $200억 인수한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러면서 광섬유망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버라이즌은 프론티어 합병으로 광섬유 네트워크가 현재 700만 가구에서 1000만 가구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번 거래가 성사되면 버라이즌의 광섬유 네트워크 가입자 수는 AT&T의 880만 명보다 많아질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번 인수 가격은 3일 종가의 37%를 얹은 수준입니다. 버라이즌의 광섬유 네트워크 가입자는 북동부 등 9개 주에 집중돼 있지만 프론티어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등 25개 주에 약 220만 명의 가입자가 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자, 어제 충격의 축구 소식 전해드렸죠. 네. 피파 랭킹 96위의 팔레스타인과 충격적인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전략도 없고 전술도 없고 10년 만에 복귀한 홍명보 감독 답답했습니다. 축구 소식 쭉 전해드릴 건데요. 좀 답답해도 참으십시오. KBS입니다.
무려 10년 만의 복귀전은 응원의 함성 대신 거센 야유와 함께 시작됐습니다. 경기 내용에서도 팬들의 마음을 돌릴 만한 이렇다 할 반전은 없었습니다. 최후방 수비 숫자를 순식간에 4명에서 3명으로 줄이며 공격에 힘을 싣는 일명 변형 3백 전술을 들고 나왔지만 공격 전개는 답답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두 줄 수비를 깨기 위해 무려 600번이 넘는 패스가 이루어졌지만 효율성은 떨어졌습니다. 패스의 절반 가까이가 그라운드 가운데에서만 이루어지는 의미 없는 볼 돌리기였습니다. 상대의 뒷공간을 뚫는 데 애를 먹은 대표팀은 오히려 팔레스타인의 역습에 수차례 실점 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후반전에도 답답한 흐름은 이어졌고 경기 막판 손흥민의 회심의 슈팅마저 골대를 때리며 대표팀은 결국 팔레스타인과 0대0 충격의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밀집 수비를 뜯는데 처음부터 조금 어려움을 겪곤 했고 진짜 많이 반성하고 있고 또 개선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아시안컵을 기점으로 아시아 팀들의 기량이 상향 평준화되는 분위기 속에 3차 예선을 통과하기 위한 세부 전술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상대 조직을 깨는 어떤 특별한 전술적인 준비를 하지 못하면 월드컵 3차 예선을 치르는 내내 상당히 고전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대표팀은 오늘 밤 2차전이 열리는 오만으로 출국해 3차 예선 첫 승을 위한 준비에 다시 돌입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준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국 축구 팬들의 열정적인 응원과 함성도 사라졌습니다. 이 축구대표팀 경기가 열렸던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는 야유와 실망, 분노가 넘친 것인데요. 축구협회의 시대착오적인 행태와 또 홍명보 감독 선임에 실망했던 한국 축구 팬들은 일말의 기대를 걸었던 팔레스타인전 결과에 더 싸늘해진 것입니다. KBS입니다. 축구 팬들의 싸늘한 민심은 경기 시작 전부터 곳곳에서 드러났습니다. 홈 경기인데도 매진은커녕 6만 관중의 턱조차 넘지 못했고 현장 판매까지 열었지만 4,500여 석이 텅 비었습니다. 선수들의 등장에 크게 환호하다가도 홍명보 감독이 비춰지자 금세 이어지는 야유. 홍 감독과 정몽규 회장을 향한 날선 걸개들과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경기 중에 수시로 반복됐습니다. 해외파 선수들의 합류 일정으로 호흡을 맞춰볼 시간적 여유가 부족했던 상황에서 홈팬들의 지지조차 온전히 받지 못한 선수들은 실수를 연발하기도 했습니다. 아쉬운 골 결정력까지 겹치며 무기력하게 0대0으로 끝나버린 경기. 굳은 표정으로 곧장 관중석을 찾은 김민재는 야유를 자제해달라는 듯한 손짓을 취하며 섭섭함을 드러냈습니다. 시작부터 저희가 못하지 않았잖아요. 못하기를 바라고 이제 응원을 해주시는 부분들이 조금 아쉽고 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주장 손흥민이 이러한 김민재의 행동을 지적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팬들에게도 조심스러운 당부를 전했습니다. 저희가 상대팀을 무너뜨리는데 어떻게 하면 더 큰 도움을 될까를 한번 곰곰이 선수로서도 팬분들의 입장에서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붉은 악마는 SNS를 통해 지기를 바라고 응원한 적은 없다면서 야유는 감독과 협회를 향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응원을 바라는 선수들과 마음이 돌아선 팬들 사이 홍명보호가 시작부터 고전하는 가운데 일본은 중국을 상대로 압도적인 7대0 대승을 거두어 우리 대표팀과 씁쓸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KBS 뉴스 김화영입니다. 이렇게 홍명보호가 헤매는 사이에 라이벌인 일본은 짜임새 있는 경기력으로 중국의 대승을 거뒀습니다. 신태용 매직의 인도네시아와 벤투 감독이 이끄는 아랍에미리트도 이변을 일으켰습니다. KBS입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유럽파가 총출동한 일본은 경기 초반 손쉽게 기선을 제압했습니다. 전반 12분 코너킥 기회에서 리버풀 소속 미드필더 엔도가 중국 수비를 농락하는 움직임과 헤더로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밀집 수비에 고전한 우리 대표팀과 달리 공격 전술도 돋보였습니다. 전반 추가 시간, 도안 리스와 미토마가 완벽한 호흡으로 뒷공간 공략에 성공하며 중국을 무너뜨렸습니다. 후반 5골의 소나기 추가골을 퍼부은 일본은 7대0 대승으로 3차 예선을 기분 좋게 시작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파에스 골키퍼가 치명적인 실수로 역전 페널티킥 기회를 내줍니다. 그러나 환상적인 선방으로 스스로 만회에 성공했고 이후에도 사우디아라비아의 맹공을 막아낸 인도네시아는 적지에서 값진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신태용 감독은 월드컵 3차 예선에 처음 출전한 인도네시아에 첫 경기부터 승점을 선물하는 마법을 발휘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전의 인도네시아가 아닌 앞으로 더 다코스로서 AFC에서 우리를 주목할 것이다. 전 축구대표팀 사령탑 파울루 벤투 감독의 아랍에미리트도 지난 아시안컵에서 우승을 거둔 카타르에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16년 만에 월드컵 본선 진출에 도전하는 북한은 미드필더 강국철의 페널티킥 실축 속에 우즈베키스탄에 1대0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KBS 뉴스 이무형입니다. 오늘 뭐 ESPN이나 스포츠 경기 중계 뉴스 이렇게 보시면 발가락이 자꾸 나와요. 네, 다른 게 아니고요. 어제 NFL이 개막을 했습니다. 어제 NFL이 개막했는데 캔자스시티 칩스와 볼티모어 레이븐스 간의 경기에서 캔자스시티 칩스, 뭐 지난 시즌 우승팀이죠. 슈퍼볼 우승팀입니다. 27대 20으로 승리를 거뒀는데 극적인 이 터치다운 승부를 결정지었습니다. 뭐 극적이라고 하기도 좀. 네, 아무튼 캔자스시티 칩스가 개막전에서 27대 2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올 시즌부터 감독이 바뀌어서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는 LA 차저스 일요일 홈구장에서 라스베가스와 경기를 갖습니다. 그렇게 NFL 시즌 1주차 경기 이번 주 일요일 날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2024년 9월 6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